여러분, 자식에게 돈 빌려주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돕고 싶어서, 그저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돌아오지 않고 마음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 자식인데 그 돈이 오가는 순간 부모와 자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어 버립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마음까지 잃어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돈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었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돈 빌려주면 마음까지 잃는다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도움이라고 생각한다.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고 부모 마음이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은 도움이 아니라 빚으로 변한다. 자식은 점점 무거운 채무자로, 부모는 서운한 채권자로 바뀌어 간다. 60세 김순옥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엄마, 6개월만 빌려줘. 사업 안정되면 바로 갚을게.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김 씨는 평생 모은 적금을 털어서 돈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들은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직 사업이 어려우니까 기다려주자며 이해했다. 하지만 아들이 새 차를 바꾸고 가족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돈이 없다더니 어떻게 새 차를 사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아들과 만날 때마다 불편하다. 아들은 돈 얘기만 나오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라며 슬쩍 넘어간다. 김 씨는 말하고 싶지만 참는다. 엄마가 돈 때문에 그러냐는 소리 듣기 싫어서다. 그렇게 3천만 원은 도움에서 빚이 되었고 모자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로 바뀌어 버렸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다. 처음에는 분명히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다. 자식이 힘들어하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주는 거라고 여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은 무거운 짐이 된다. 받은 자식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고 준 부모에게는 받아야 할 채권이 된다. 더 안타까운 건 이 과정에서 가족의 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편하게 밥 먹었냐? 고 물어보던 사이가 이제는 돈은 언제 갚을 거냐? 는 눈빛으로 바뀐다. 자식도 부모 앞에서 위축된다. 뭘 사 먹어도 어디를 가도 돈도 안 갚으면서라는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럽다. 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오가면 그 순간부터 가족이 아니라 거래 관계가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계산으로 끝나죠. 맞는 말이다.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결국 가족을 갈라놓는 쐐기가 되어버린다. 부모는 사랑으로 돈을 빌려주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기대가 숨어 있다. 그래도 언젠간 갚겠지, 고마워하겠지 하는 마음 말이다. 그런데 자식은 그 기대를 짐으로 느낀다. 결국 사랑은 기대 때문에 상처로 변한다. 이명희 씨는 딸의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딸의 말에 이 씨는 흐뭇했다. 내 딸이니까 당연히 갚겠지. 고마워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딸은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는 맨날 돈 얘기만 해라며 짜증을 냈다. 이 씨가 그래도 이자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딸은 엄마가 그래도 돼? 나 진짜 서운해라고 했다. 이 씨는 억울했다. 내가 대출받아서 준 건데 이자는 내가 내고 있잖아.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나쁜 엄마로 만드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다. 기대라는 건 참 무서운 독이다. 부모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연히 고마워해야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이 인식의 차이가 갈등의 시작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기대 효과라고 부른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줄 때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기대가 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앞으로 더 잘해주겠지. 효도도 하고 자주 연락도 하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돈을 받은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피한다. 돈 얘기 나올까봐, 잔소리 들을까봐 연락을 줄인다. 부모는 더 서운해진다. 돈은 안 갚으면서 연락도 안 하네. 악순환이 시작된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 되면 이런 기대는 더 커진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뭔가 특별히 해주겠지. 하지만 자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다. 부모는 실망한다. 역시 돈만 받아먹고 마음은 없구나.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처음부터 기대를 버려야 한다. 돈을 줄 때 이 돈은 그냥 주는 거야. 갚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상처받지 않는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갚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돈을 빌린 자식은 선택이라 여기고 부모는 의무라 여긴다. 서로의 인식이 엇갈리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철수 씨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아빠, 집 살 때까지만 빌려줘. 집 사면 전세금으로 바로 갚을게. 아들의 약속을 믿고 돈을 건네줬다. 박 씨는 생각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갚겠지. 약속도 했고.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아들은 돈을 갚지 않았다. 집은 샀지만 전세금은 다른 투자에 썼다고 했다. 박 씨가 약속이 있었잖아라고 하니 아들은 아빠, 나도 애기 키우느라 힘들어. 좀 더 기다려줘라고 했다. 아들에게는 그게 선택이었다. 지금 갚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갚을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 하지만 박 씨에게는 의무였다.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 이 인식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었다. 더 심각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점점 아빠가 왜 그래요? 제가 안 갚는다고 했나요? 로 바뀐다. 급기야는 아빠가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라며 오히려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정말 억울하다. 내 돈을 빌려간 주제에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말하면 돈 때문에 그런다는 소리 듣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애매하다.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거의 없고 이자나 상환 기일을 명확히 정하지도 않는다. 그냥 믿고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변호사들도 이런 말을 한다. 가족 간의 금전 분쟁이 가장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해결책이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맞는 말이다. 법정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가족 관계는 이미 끝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빌려주는 거라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상환 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냥 주는 거라면 아예 이건 그냥 주는 거야 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효도는 자발적일 때 빛을 발한다.
하지만 돈이 오가면 감사는 부담으로 바뀐다. 부모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하고 자식은 부모니까 당연히 해준 거 아니냐 한다. 효도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는다. 최영숙 씨는 아들 내외가 집을 살 때 8천만 원을 보태줬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기꺼이 내줬다. 이제 아들이 효도 좀 하겠지.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예상과 달랐다. 아들 내외는 오히려 최 씨를 피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가겠다며 자주 빠졌고 평소에도 연락이 뜸했다. 최 씨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최 씨는 서운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게 뭐야?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오고. 하지만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다. 내가 돈 얘기를 하면 속 좁은 엄마가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아들 내외에게는 그 돈이 부담이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뭔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오히려 스트레스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다. 가면 또 뭔가 더 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악순환은 돈이 오간 가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부모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효도해야지라고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님이 도와주신 게 부담스러워라며 피한다. 결국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진짜 정을 막는다. 심리상 담사들이 하는 말이 있다. 돈으로 받은 효도는 진짜 효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는 오히려 독이 되죠. 맞는 말이다. 진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는 서로에게 고통이다. 특히 며느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이런 부담감이 며느리에게는 스트레스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를 피하게 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어렵다. 뭔가 말하고 싶어도 돈 얘기가 나올까봐 조심스럽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눈치를 본다. 그렇게 가족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사라진다. 진짜 효도를 받고 싶다면 돈으로 묶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자발적으로 안부를 묻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효도다. 돈 문제는 가족의 대화마저 독이 되게 만든다. 명절에 모여도 돈 얘기가 오가면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진다. 내가 빌려간 돈은 언제 줄 거냐라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화목을 지키려던 부모의 마음이 오히려 갈등을 불러온다. 김정호 씨 가족의 추석 풍경을 보자.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 씨가 둘째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그 돈은 언제 갚을 거냐? 아빠도 요즘 힘들어서.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둘째 아들은 얼굴이 빨개졌다. 아빠,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큰아들도 어색해하며 아빠, 오늘은 좋은 날인데? 라고 말했다.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다. 김 씨는 억울했다. 내 돈을 빌려간 주제에 오히려 나를 분위기 깨는 사람으로 만드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위기가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족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다. 부모는 돈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자식은 또 돈 얘기 나올까봐 걱정한다. 결국 가족 모임을 피하게 된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갈등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형제 자매 중 한 명이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도 불편해한다. 나는 빌리지도 않았는데 왜 나까지 눈치를 봐야 하지? 한 가족 치료사는 이런 말을 했다.
돈 때문에 생긴 갈등은 마치 암처럼 번집니다. 처음에는 당사자들만의 문제였는데 점점 온 가족의 문제가 되죠. 정말 맞는 말이다. 특히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아이들 앞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아이들도 눈치를 챈다. 할아버지랑 아빠가 왜 싸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예전에는 명절이 기다려졌다.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는 게 행복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생기고 나면 명절이 부담스러워진다.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 가족의 화목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 돈이 오가는 순간 그런 자연스러운 정이 사라진다. 계산이 시작되고 손익을 따지게 된다. 진정한 화목을 원한다면 돈 문제를 가족 안으로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주고 빌려주고 싶으면 돌아오지 않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야 가족의 평화가 지켜진다. 돈을 빌려주면 부모는 자식을 더 챙기고 싶어진다. 돈 갚을 여유는 있냐? 생활은 괜찮냐? 하며 계속 묻는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린다. 존중은 사라지고 집착으로 변한다. 이순자 씨는 딸에게 전세 자금 6천만 원을 빌려줬다. 처음에는 딸이 힘들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가끔 안부를 물었다. 요즘 어때? 남편 일은 잘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딸아,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니? 돈 갚을 여유는 있고? 남편 월급은 얼마나 받아? 보너스는 나왔어? 요즘 외식 자주 하던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야? 딸은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웠다. 처음에는 엄마가 걱정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다. 뭘 사 먹어도 어디를 가도 엄마한테 보고해야 하나 싶었다. 특히 남편이 장모님이 왜 우리 사생활까지 간섭하시냐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였다. 이 씨는 억울했다. 딸을 위해서 묻는 건데 왜 간섭이라고 하지? 내 돈을 빌려간 주제에. 하지만 딸은 점점 연락을 피했다. 엄마와 통화하면 꼭 돈 얘기가 나오니까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은 부모에게도 고통이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질문이 돈과 연결되어 들린다. 딸의 작은 소비도 신경 쓰인다. 돈도 안 갚으면서 그런 걸 사? 심리학자들은 이를 소유욕이라고 설명한다. 돈을 빌려주면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 돈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심리다. 하지만 이런 소유욕은 관계를 망친다. 특히 사위나 며느리가 있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진다. 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위가 비싼 취미 생활을 하면 속이 상한다. 내 돈으로 그런 걸 하나?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사면 화가 난다. 존중과 집착의 차이는 경계선에 있다. 존중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돈이 오가면 이 경계선이 흐려진다. 도움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통제로 이어진다. 진정으로 자식을 존중하고 싶다면 돈을 준 후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돈으로 뭘 하든 너의 선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는 게 낫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건강하다. 하지만 돈이 오가면 수직적이 된다. 빌려준 부모가 위, 빌린 자식이 아래가 된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 돈은 사람을 독립시키기도 하지만 잘못 쓰이면 의존하게 만든다. 부모의 돈에 기대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는다.
부모의 선의가 자식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박미영 씨의 아들은 30대 중반인데도 아직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자 부모가 생활비를 댔고 결혼할 때도 전세금을 댔고 아이가 태어나자 육아비까지 댔다. 우리 아들이 힘들까봐 시작한 도움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아들이 점점 이런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번 달 생활비 부족해요 라며 당당하게 요구한다.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박 씨는 후회한다.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준 게 잘못이었나? 아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30대 중반이 된 아들이 갑자기 독립적으로 바뀔 리는 없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부모가 너무 많이 도와주다 보니 자식이 스스로 노력할 동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힘들면 부모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하지 않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른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도 도움에 익숙해져서 노력하지 않는 상태다. 부모의 도움이 자식의 성장을 막는 독이 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독립은 정신적 독립과 직결된다. 자신의 돈으로 살아야 진짜 어른이 된다. 부모의 돈으로 살면 항상 자식의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40대, 50대가 되어도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의존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식을 보고 자란 손자, 손녀들도 비슷한 패턴을 학습한다. 힘들면 도움 요청하면 되라는 사고방식이 대물림된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도움을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냉정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다. 자립심이 강한 자식이 결국 부모에게도 도움이 된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제대로 모실 수 있다. 의존적인 자식은 자신도 힘들고 부모도 평생 부담이다. 부모는 희생이라 여기지만 자식은 당연하다 여긴다. 어차피 부모니까 해줄 거야.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로 바뀌어 버린다. 최병철 씨는 평생 전략해서 모은 1억 원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대출해 줬다. 노후 자금이었지만 아들이 성공하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과감하게 결정했다. 최 씨에게는 큰 희생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달랐다. 아빠, 고마워. 그런데 이 정도로는 부족해. 좀 더 도와줄 수 있어?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고도 더 달라는 것이다. 최 씨는 당황했다. 1억 원이 적은 돈이야? 더 놀라운 건 아들이 그 돈을 위험한 투자에 썼다는 것이다.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절반을 잃었다. 최 씨가 조심해서 써야지라고 하니 아들은 아빠 돈이니까 아껴 써야 해요? 제가 성공하면 아빠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라고 했다. 최 씨는 말문이 막혔다. 내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건가? 아들에게는 공짜 돈이었지만 최 씨에게는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아들은 그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일은 부모가 너무 많이 희생했을 때 생긴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나를 위해 희생해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고정되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특권 의식이라고 부른다. 계속 받기만 하다 보니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희생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외동아들이나 막내인 경우에 이런 현상이 심하다. 부모의 관심과 희생이 한 명에게 집중되다 보니 그 자식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는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자식은 나중에 부모가 힘들어져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이다. 부모의 희생은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한다. 부모의 희생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려면 자식이 그 무게를 이해해야 한다.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감사하고 나중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돈을 쉽게 주면 그 무게를 이해할 기회가 사라진다. 그냥 주는 돈으로 여기게 된다. 진정한 교육은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다. 이건 쉽게 얻은 돈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돈은 관계를 묶는 족쇄가 된다. 부모는 자식을 자유롭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 사랑의 관계가 채무의 굴레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면숙 씨는 딸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뭐든지 터놓고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지냈다. 딸도 엄마가 제일 편해라며 자주 찾아왔다. 그런데 딸이 이혼 후 생활비로 5천만 원을 빌려간 후부터 관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딸이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아라고 하면 왜? 무슨 일 있었어?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돈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딸의 모든 고민이 돈과 연결되어 보인다. 딸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엄마에게 뭐든 편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다. 엄마한테 이런 말 해도 될까? 또 돈 얘기 나올까?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겼다고 말하고 싶어도 돈도 못 갚으면서 또 다른 걱정을 만드네라는 소리 들을까봐 말을 아낀다. 임 씨는 이런 변화가 안타깝다.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딸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계산하게 된다. 딸의 작은 소비도 신경 쓰이고 딸의 선택도 간섭하고 싶어진다. 이런 족쇄는 양쪽 모두에게 고통이다. 부모는 내가 왜 이렇게 속 좁아졌을까? 자책하고 자식은 엄마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서운해한다. 둘 다 예전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 특히 젊은 자식들에게는 이런 족쇄가 더 큰 스트레스다.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도 부모의 눈치를 봐야 한다. 부모님 돈을 갚지도 못했는데 이런 걸 해도 되나?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한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갚을 수 있어도 변해버린 관계는 복구하기 어려워요. 이런 족쇄를 풀려면 처음부터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빌려주는 돈이라면 이자와 상환 기일을 정하고 그냥 주는 돈이라면 아예 이건 그냥 주는 거야 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 조건이 없고 계산이 없어야 한다. 돈이 오가는 순간 그 자유로움이 사라진다. 사랑의 가격표가 붙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핏줄이라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돈은 피보다 더 차갑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지혜다.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홍성만 씨는 평생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신념으로 살았다.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고 우리는 다른 가족과 달라라고 자부했다. 큰아들에게 1억, 둘째 아들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을 때도 우리 가족은 끈끈하니까 문제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홍 씨는 깨달았다.
가족도 결국 사람이구나. 큰아들은 아빠, 경기가 안 좋아서 당분간 못 갚겠어요 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아예 돈 얘기를 피한다. 홍 씨가 넌지시 꺼내면 아빠 왜 그러세요? 제가 먹튀하겠어요? 라며 오히려 화를 낸다. 홍 씨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다. 핏줄이라고 해서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모든 관계가 똑같구나. 이웃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가족 간의 금전 분쟁이 다른 관계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가족이니까 설마 그러겠어? 라는 방심 때문에 제대로 된 약속도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착각이 문제를 키운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가족에게는 아는 사이니까 괜찮겠지라며 무성의하게 대한다. 한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가족 간의 경제적 거래가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는 냉정하게 하는데 가족 일은 감정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맞는 말이다. 돈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돈은 감정을 가리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든 남남 사이든 똑같이 작용한다. 돈이 오가면 관계가 바뀌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남긴다. 지혜로운 부모라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할 거야 라는 착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돈을 빌려줄 때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 가족의 정은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유지된다. 돈이 오가면 이런 자연스러운 정이 사라지고 계산과 손익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부모의 인생은 부모가 지켜야 한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무리한 희생을 하면 결국 내 삶도 자식의 삶도 망가진다.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다. 이정자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었다. 내가 희생하면 자식들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큰딸은 엄마가 너무 많이 해줘서 부담스러워라고 했고 둘째 아들은 엄마 인생도 중요한데 왜 계속 우리한테만 매달려? 라고 했다. 자식들이 원하지 않는 희생을 계속한 것이다. 더 심각한 건 이 씨 자신이 허물어져 간다는 것이었다. 자신을 위한 시간도 돈도 관심도 없이 살다 보니 우울해졌다.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공허했다. 한 심리상담사는 이런 말을 했다. 과도한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독립을 돕는 것이죠. 맞는 말이다. 계속 퍼주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것이다. 건강한 부모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다. 냉정해 보이지만 그게 자식의 성장을 돕는 진짜 사랑이다. 특히 경제적 독립은 정신적 독립의 첫걸음이다. 자식이 자신의 돈으로 살아야 진짜 어른이 된다. 부모가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하면 자식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는다. 물론 처음에는 자식이 힘들어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라고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은 성장한다.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자립심을 기른다. 외국의 부모들을 보면 이런 거리 두기가 자연스럽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당연하다. 부모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산다. 그게 건강한 가족 관계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너무 많이 개입한다.
자식의 결혼, 육아, 심지어 부부싸움까지 간섭한다. 그러면서 돈도 계속된다. 이런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는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냉정해야 한다.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자식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부모의 노후도 중요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중에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관계는 돌아오지 않는다. 돈은 끊어도 정은 이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다. 서울에 사는 김영철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다. 김 씨는 10년 전 큰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가 관계가 틀어졌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돈을 갚지 못했고 김 씨는 서운함 때문에 아들과 연락을 끊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작년에 김 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 혼자서는 힘들어서 아들에게 연락했다. 아들은 바로 달려왔다. 아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은 울면서 사과했다. 김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2억 원보다 아들이 더 소중한데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돈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값졌다. 지금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치료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돈은 잃었지만 아들을 되찾았어요 라고 말한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든 가족이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진 분들에게 조언하고 싶다.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해 보라. 돈은 됐으니까 우리 다시 가족답게 지내자고 말해보라.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지 말라. 가족의 정이 자존심보다 훨씬 소중하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린다. 그 돈은 이미 준 것으로 생각하라.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버려라.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님께 받은 돈이 부담스럽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지금 당장은 갚기 어렵지만 마음은 항상 갖고 있다고 전해라. 부모님은 돈보다 그런 마음을 더 원하신다.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 능력 범위 내에서 관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도와야 한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끝없이 퍼주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때로는 거절할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 돈과 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라. 돈은 돈이고 정은 정이다. 돈 때문에 정을 해치면 안 된다. 돈은 끊어도 정은 이어진다는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을 각오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과 함께 마음까지 잃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약용이 전한 지혜처럼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